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하늘물빛 전통 천연염색연구소에 있는 홍루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통 문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색에서 문양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이런 문양 연구를 다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그런 국가에서 모든 이런 문양 기법은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서 누려왔던 기술이고 문화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우리 문양 염색 직물들이 많이 쓰이게 됐었고, 그 이후로 조선시대에서는 사라사라는 그런 직물이 제조돼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어져 오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왔던 염색 기법이라는 것은 인식은 굉장히 희박한 상태였었죠. 뿐만 아니라 전통 그런 염색 기법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이 칙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칙념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 원단을 그냥 통으로 넣어서 그냥 단색으로 하는 그런 염색 기법이었었는데, 이런 방염 기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진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제가 2006년인가요? 7년인가요? 때부터 앞으로의 우리나라 문양 기법은, 천연염색은 좀 문양을 해서 원단에도 좀 문양을 넣어서 좀 부가가치도 높이고 좀 여러 가지 좀 색다른 산업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방염 기법인 교힐, 협필, 가릴 이런 기법들의 방법들이 공문원에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출토복식에서도 많이 염색물의 자취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우리 염색 기법은요, 칙염하고 날염이라고 하죠. 문양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칙염은 그냥 원단을 염액에 담궈서 한 가지로 염색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 날염은 직물이나 이런 데 부분적으로 착색을 하거나 무늬를 내서 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날염은 무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방염, 발염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염법인 교힐, 협필, 가릴은 모두 방염 기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염이라는 뜻은 어느 일부분에 염료가 스며들지 않게 미리 처리한 다음에 염색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기법들을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런 염색 직물들을 총괄적으로 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많이 만들어졌고, 고려시대 때에도 힐염이 된 기록이 고려도경이라든지 이런 문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원지로는, 방염기법의 기원지로는 대체로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를 많이 떠올리고 있죠.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짠띵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왁스 같은 걸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법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교힐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홀치기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치기염은 어느 원단을 접어서 그 부분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바느질 같은 경우를 그림을 따라서 바느질 홈질을 해서 거기를 잡아당겨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교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양 염색 직물 이카시라는 게 있죠. 이카시라는 거는 이카, 그다음에 플랑기, 트리틱 이런 것들이 교힐에 해당하는 직물인데, 이카 같은 경우는 실에 염색을 해서 실의 어느 일부분을 전부 묶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를 갔더니 실에 염색을 해서
그 일부분을 전부 실로 묶어서 직조를 할 때 그 부위에 맞는 실들을 끼워서 직조를 하면서 무늬를 내면 실크 원단에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직조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카 직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카스는 인도네시아 말로 그 묶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도에서 기원을 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적으로 퍼져서 세계 각처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카스를 일본에서는 이제 가스리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가스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또 중국이나 고구려에서는 그런 삼국사기 이런 데도 많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 수덕사나 동국대학교 그리고 온양민속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고려시대 때의 그 주황색, 아마 주황색이라고 하면 아마 그 꼭두성이로 염색을 한 것 같은데 그 교일했던 그 흔적이 있는 편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손바닥보다도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런 교일되는 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 교일은 우리 현대에서는 홀치기염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하고 체험을 한다든지 또 현대적으로 섬유 디자인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제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협필이라고 하는데 협필은 그 목판을 그 양곽과 음곽으로 목판을 그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직물을 집어넣어서 그 문양 양식에 따라서 염색을 하면 그 양각과 음각이 확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 눌러져 있는 부분에는 염색이 안 되고 나머지 눌러져 있지 않는 그 부분에는 염료가 스며들어서 문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협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요즘 뭐 손수건 같은 거 적어도 젓갈이나 뭐 집게나 이런 걸 집었을 때 그 부분이 염색이 안 돼서 나오는 그런 걸 좀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정창원이라고 하는 그런 보물을 박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그 8세기 때 협필했던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유물에 워낙 인꼬새 같은 것이 양쪽으로 그대로 무늬가 됐던 그 감지화 수쌍조문 협필시라고 하는 그런 유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흥동왕 때 협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나타나 있고 세계적으로는 그 협필 유물들 같은 경우는 8세기를 좀 상회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협필에 대한 문헌 기록은 대단히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구에 계시는 염색박물관의 김지 교수님이나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유물들을 많이 복원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갈힐을 뜻하는데 이 갈힐이라고 하면 직물 표면에 납이나 수지 같은 이런 방염제로 도포하고 염색을 하면 그 방염된 부분이 문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방염 기법입니다. 방염 기법이고 보통 요즘에는 그 인도네시아 그 바틱 같은 경우들이 그 갈힐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리고는 있죠. 그 바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짠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납을 부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이 방염이 돼서 나중에 무늬가 나오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현대에서는
실크 스크린 같은 그런 기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크 스크린 같은 그런 무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실크 스크린 할 때는 잉크를 바르면 그 부분만 그 인쇄가 돼서 나오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천연염색에서는 그런 실크 스크린 같은 그런 형지판에다가 찹쌀풀을 만들어서 방향풀을 만들어서 방향풀을 바르면 그 부분이 방향풀이 내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풀 발린 부분에는 염색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걸 씻어내게 되면 그 부분만 하얗게 나오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갈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갈힐 같은 경우들은 그 대부분이 이제 일본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갈힐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고 보통 요즘에 이제 우리 천연염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갈힐을 이용을 많이 하죠. 형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무늬를 내고 그 부분에 형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문화상품도 개발하시고 문화상품도 만드시고 그렇게 진행들을 해서 굉장히 요즘에 천연염색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체회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회염이라는 거는 신라 시대 때 많이 좀 성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한복이라든지 또 그런데 소묘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요즘에 그 저기 소묘 그림이라고 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걸 그 한국화 쪽에서는 공필화라고 또 표현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옷감에 예전에는 신라시대 때는 옷감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던 그걸 우리 하나의 그것도 염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인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그 요즘 도장 파듯이 여러 가지 무늬라든지 글씨를 팝니다. 예전에 우리 축도복식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그 어느 유물이 나온 치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치마에 다양한 경이 전부 찍혀 있는 그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후세계에서도 극락왕생하라는 그런 의미로 전부 도장을 파서 찍어가지고 그 치마를 그 무덤에 관속에 같이 넣었던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인염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무늬들을 내서 그 무늬를 찍는 그런 기법들을 지금도 그런 나라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문양 염색 직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소묘공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양 염색 직물들이 거의 작품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양 염색들이 전통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지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조상들이 직접 누리고 만들고 했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문양 염색물들이 동남아시아나 일본의 고유 문화로 인식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일이나 협필, 가릴 이런 것들은 본래 우리 문화와 기술이었었고 또 이런 방향 기법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좀 문양 직물에도 많이 개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매우 높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산업화를 또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향 기법들이 전통 복식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소묘 디자인까지도 발전해서 거듭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문양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또 여러 염색인들한테 많이 발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방도 창조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의 거를 제대로 배우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그거를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보고 대충 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들어와서 새롭게 많이 발표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가지고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이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양념들이 일본에서 가장 선행을 많이 했었고 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대만이 또 예전에는 대만이 일본에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이 지금 현재는 그 문양념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작품, 그런 사람들의 모든 기법 이걸 우리가 또 배우고 해서 같이 또 교류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것도 만들고 또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잘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이 요새 그 에코 염색이죠. 그것도 굉장히 잘 발전시키고 또 그걸 또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해외에 전파시키고 또 이렇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남의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전시키는 것이 완벽하게 적당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완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복이라든지 문화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접목을 해서 좀 산업화도 이루고 발전을 이루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요새는 저희 디지털 프린팅도 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프린팅도 또 천연 염료로 천연 그 잉크로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주 오래 옛날부터 교일, 협일, 가립의 주된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 늦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도 다시 예전의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처임직인들이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몇 가지 그 문양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기법 하나를 좀 설명을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교일은 우리가 흔히 묶어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많이들 해봤고 또 협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 해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 가을힐에 대해서 한 가지 실습을 해서 결과물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힐에 대해서 하나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좀 손수건 하나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염풀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방염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풀 만드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찹쌀칠, 미간가루 한 3 정도의 그런 7:3의 비율로 섞어서 그걸 반죽을 해서 풀을 만듭니다. 풀을 만드는데 풀을 만드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이 방염의 기본은 풀입니다. 이 풀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 천에다가 무늬를 냈을 때 이게 염료에 들어가면 염료에 풀이 다 녹아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기법도 우리가 예전 우리 조상 때부터 다 해왔던 그런 전통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천을 여기다가 이제 좀 붙이셔야 돼요. 안 붙이고 이 풀을 갖다가 나중에 이걸 밀게 되면 천이 밀리기 때문에 이 판에다 잘 붙이셔야 되는데, 붙이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붙이는 판이 저한테는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섬유풀, 쓰레기에서 나오는 임시보조용 스프레이 풀을 이용해서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좀 뿌려주는데 너무 가까이서 뿌리게 되면은 섬유에 이 풀이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씻어낼 때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멀리서 살짝만 좀 뿌려줍니다. 살짝만 뿌려주시고, 이거를 판에다가 잘 붙여주시는데, 붙이다 보면 원단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힘을 주지 말고 가운데서부터 열십자 방향으로 우선 십자가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대각선을 살짝 그리고 대각선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밀어도 원단이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한 형지인데, 형지를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어떤 본인이 원하는 그런 문양을 찾아서 그 문양을 칼로 다 팝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파기가 힘들면 요즘에는 이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스테질 기법이라고도 이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일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얘를 그냥 밀게 되면 이런 무늬 있는 데가, 이런 데가 이렇게 밀다 보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 위에 샤라고 하는 판을 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샤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샤틀은 보통 한 50에서 60목 정도. 너무 이 목이라는 거는 눈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 눈금이 너무 넓으면 풀이 너무 번지게 되고 또 너무 고우면 풀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0목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곳에 물을 이렇게 놓고 풀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라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라를 약 한 45도 정도, 45도 정도 되고 이렇게 밀어야지, 이 세워서 밀면 안 돼요. 그 미는 것도 힘을 골고루 줘서 하나를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풀이 발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풀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염색을 하게 되면 풀이 있는 부분은 염색이 안 되고 요 나머지 긴 여백에서만 이제 무늬가 염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 염색할 때 뭐 소목이나 치자나 이런 거 염색을 할 때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염색이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풀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양염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조금 했을 때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간물 염색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이 상태로 위에다가 스프레이로 간물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담갔다 꺼낸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흰 여백 부분만 또 감염이 되고 나머지 나중에 풀을 씻으려면 그 부분은 하얗게 되는 간물이나 아니면 쪽이나 가장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풀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풀이 그만큼 제대로 잘 만들어진 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조금 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살짝 말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살짝 말려서 하셔도 좋고 그럼 염색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손수건에 이렇게 방염 풀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색을 할 건데 모든 천연 염색은 염색하기 전에 일단 습윤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가볍게 물에 한번 적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 적실 때는 가능하면 앞에 풀 있는 부분에다가 물을 적시지 마시고 뒷면에다가 물을 뿌려서 물을 적시는 것이 풀을 좀 더 안정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물속에 넣어서 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비거나 하지 마시고 교반만 살살 교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반을 할 때도 풀이 손에 닿지 않도록 풀을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교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풀이 있는 면이 바닥면을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쪽염색은 그 일반 염색과 달리 뭐 20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염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 시작할 때는 한 1분 정도만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짜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어서 짜지 마시고 잘 들어서 이대로 산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다 변할 때까지 일단 잘 유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화가 다 되면
불에 한번 살짝 헹궈 주겠습니다. 자, 파랗게 다 변했죠? 그러면 한 번 더 반복 염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풀을 발랐기 때문에 반복염도 뭐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한 번 염색을 할 때 평균 2번, 많게는 3번. 그 3번까지 하시려면 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난 좀 더 진하게 염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대로 건진 상태에서 다시 또 말리세요. 그럼 풀이 또 어느 정도 굳거든요. 어느 정도 굳으면 나중에 굳은 다음에 뭐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그때 또 제염을 하시면 조금 더 진하게 염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까지만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염색이 끝났고 이제 풀을 씻어내도록 할게요. 산화가 다 되면 지금 이 문양 자체의 선이 얇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접히고 뭐 이래도 큰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문양의 풀면이 좀 넓게 도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접히고 그랬을 때 조금 풀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 2사람이 한쪽에서 좀 잡아주고 천이 접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산화가 됐기 때문에 풀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풀을 씻어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주의할 사항은, 절대 풀을 이렇게 비비지 마세요. 비비면 쪽염색은 마찰 결례도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염색된 것도 이렇게 허옇게 비벼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샤워기의 수압만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수압으로 이용을 해서 풀을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을 다 씻어낸 상태의 원단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재밌는 작업을 또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걸 말려서 달인 다음에 다시 아까 풀 발랐던 것처럼 이 위에다가 다시 또 풀을 바릅니다. 예를 들어서 겹치게, 이 옆으로 겹치게 또 풀을 몇 개를 바르고 나서 또 염색을 하면 겹쳤던 부분들은 또 그대로 하얗게 나오고, 옆에 이쪽 부분들은 좀 연하게 또 청색으로 염색이 될 거예요. 그럼 투톤으로 무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응용을 해서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